자, 이번 내용은 우리 서울의 이제 아파트 시장, 특히 이제 마용성이나 강남 상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 회복세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이 최고점 대비, 특히 강남 상구 같은 경우는 평균 96%가 회복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는 수준이니까 다 고점 대비 새로운 기록을 이제 갈아 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100억 이상 거래되는 최고가 아파트들은 매물이 없어요. 그렇죠. 뭐 2021년도에 보게 되면은 그 가격이 미쳤다라고 평가될 정도의 뭐 이런 이제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미쳤다는 가격을 넘어서고 있으니까 지금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돼갈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서울 이제 아파트 전세 시장도 현재 플러스로 이제 돌아선 지 꽤 오래됐어요. 5월 말부터 아예 전체 25개 자치구가 플러스로 다 돌아섰죠. 그 임대차 매물 같은 경우도 이제 5만 건에 3만 건으로 해가지고 한 60% 정도 좀 줄어든 상태고, 그 이미 아파트 역전세 위험이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유독 서울에 이제 비아파트만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전세 사기의 대상이 됐던 것이 이 비아파트다 보니까 그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동네인데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는 물건이 없고 가격이 굉장히 솟아서 난리인데, 바로 옆에 이제 빌라나 오피스들은 전세를 들어오질 않아요. 그렇죠. 월세만 사람들이 찾고. 그래서 자, 이 강남도 이 아파트 매매 전세가 이제 무섭게 상승을 하는데, 비아파트는 월세만 뛰고 이 전세 같은 경우는 힘을 못 쓰고, 그 전세가 안 뛰니까 또 매매도 안 뛰고, 마치 전세하고 매매가 서로 힘겨루기로 서로 같이 손잡고 안 뛰는 것 같아.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다뤄볼 문제는 과연 이게 언제쯤 회복할까? 비아파트가. 네, 서울의 이 비아파트가 언제쯤 회복할까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저는 일단 세 가지 부분을 보고 있어요. 아, 세 가지. 분명한 이유. 예, 세 가지로 2020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회복한다라고, 회복하기 시작한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는 네. 이 아파트 공급 부족이에요. 아파트 공급 부족이 비아파트의 어떤 가격 상승이나 회복에 영향을 준다? 네. 조금 이해하기 어렵네요. 일단은 먼저 이제 아파트 공급 부족, 이 PT 한번 보면은 네. 좀 많이 좀 심각한 편입니다. 자, 이제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필요한 물량이 서울이 4만 5천 가구 정도가 평균 필요한데, 지금 2021년부터 물량이 이제 부족한 상황이고, 2023년도에는 2만 3천, 2024년도에는 더 심각해요. 1만 5천, 2025년도 1만 7천. 그러니까 이 3년 동안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절반 이하로 줄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2만 가구 이상 부족하니까 부족해요. 합치면 3년 동안 6만 가구가 부족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수요도 그만큼 떨어진 상황이니까 어떻게 버티는데, 시장이 조금만 나아져서 수요가 살아나면은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매매 전세 다 아파트가. 그래서 요거를 정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한다고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9.16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9.16 대책 내용을 보게 되면은 2, 3년 후에 입주 물량이라도 좀 많이 확보를 하면 좀 마음 편하잖아요. 네. 근데 2, 3년 후 입주 물량을 나타내는 지표는 착공 물량이거든요. 이 착공 물량도 56% 이상이 감소를 했어요. 확실하게 앞으로 2, 3년 뒤에 집이 부족할 수밖에 없네요. 아파트가. 그렇죠. 거기다가 또 인허가 물량은 4, 5년 후의 물량이잖아요. 그렇죠. 이 4, 5년 후의 물량도 40%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9.16 대책이, 야, 이게 난리다. 입주 물량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그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봤더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을 하더라도, 뭐 재개발이 됐고 신도시가 됐고 이제 시작을 하더라도 빨라야 5년 후에 해결할 수가 있어요. 10년도 넘게 걸리죠. 네, 근데 이제 빨라야. 네네. 근데 그 전에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게 아파트 대체 상품, 그렇죠.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 같이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시키면은 그게 아파트 대체 물량의 역할을 항상 해주거든요. 훨씬 아파트보다 네. 공급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비아파트 시장으로 대체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지표를 보게 되면은, 자,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비아파트 시장이, 아파트 시장이 전년 대비 지금 착공 물량이 56%가 줄었잖아요. 네. 근데 비아파트도 55%가 줄었어요. 그 10년 대비도 60%가 아파트가 줄은 대비 비아파트 시장도 72%가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평균적으로 공급되는 것보다 지금 30%밖에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비아파트 시장도 그만큼 물량이 굉장히 많이 줄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대신 비아파트로 공급을 대신 해주기 위해서 9.16 대책이 나온 거예요. 근데 현재 정부에서 이 비아파트 시장이 공급 안 되는 이유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아파트 공급이 안 되는 이유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안 팔리니까. 예, 일단은 전세 수요가 없으니까 매매 수요도 없어요. 반대로 매매 수요가 없어서 가격이 안 오르니까 전세 수요가 안 붙는 거예요.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생각에. 그래서 결국 비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는 수요 부족인데 정부에서는 이걸 공급으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구의적 대책 때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비아파트 자금 조달을 지원하겠다. 1년간 한시 지원해주고 비아파트 규제를 개선해서 뭐 역세권 같은 경우 주차장 기준을 완화시켜주고 해서 빨리 지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하는데 비아파트를 안 짓는 이유는 주차 때문에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용적률이 낮아서 돈이 없어서 안 짓는 게 아니거든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전세 수요, 매매 수요 둘 다 없기 때문에 안 짓는 거기 때문에 전세 수요하고 매매 수요를 살려줘야지 비아파트가 공급이 되는데 이 9.16 대책 같은 경우 이 내용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주차장 기준을 완화해 준다는 얘기는 주차장보다 집을 많이 지으니까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더 수익, 사업성을 높여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게 해주겠다 하면은 공급할 줄 아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오히려 더 많이 지었을 때 안 팔리면은 그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부담이 훨씬 더 커지니까 그러니까 공사 자금을 빌려주면요. 차라리 공사 시작을 안 했으면 공사 자금에서 이자가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양이 안 된 상태에서 공사 자금 빌려도 공사 시작하잖아요. 이자만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사를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시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시장 상황을 모르고 그러니까 이 그 원칙대로 수요가 늘어나면은 공급이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어떤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나오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는 이거를 국토부에서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네. 바로 그냥 수요를 살리는 정책을 쓰게 되면 그 욕을 내가 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비아파트 시장을 이렇게 공급적으로만 살짝 건드려 놓으면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지어. 그래서 비아파트 전세가 하반기에 올라가. 그럼 차라리 그때 수요를 살리는 정책을 해가지고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때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은 아파트 가격 올렸다고 지탄을 받는데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격이 떨어졌다가 회복되는 수준이지 지금 뭐 폭등하라고 가격이 올라간다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두려워해서 뭐 수요 대책을 안 내놨다는 건 조금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좀 간이 작죠. 간이 네, 간이 작은 그 말이면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간이 작아서 그런 네네. 부분인 건데 그렇군요. 결국 요거는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비아파트 수요를 살리는 정책을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들 중에서 제가 일부를 발췌해서 뺐는데 아마 요 중에서 일부를 갖다 쓸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미분양 정책으로 지방에 미분양 아파트를 갖다가 뭐 비과세해주는 취득세 양도세를 비과세해주는 부분 정책이 조금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주거 전용 면적 일정 부분 이상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취득세 제외하는 이거는 분명히 그 전부터 계속 나왔던 거거든요. 이게 국토부에서 회의 도중에 나왔던 얘기니까 이게 흘러나와서 시장에서 이렇게 거론이 되는 거지 얘기 나오지 않는 게 생뚱맞게 기자가 창의적으로 이런 걸 생각해서 기사를 썼다고 얘기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게 좀 민감하잖아요. 민감하죠. 그래서 요거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다가 아마 딱 제외한 거예요, 잠깐. 그리고 이제 몇 달 있다가 이제 이거는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냥 다주택 기준 같은 경우도 두 채, 세 채로 이제 늘린다. 이제 중과되는 기준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제 분양권 단기 매매도 일반 과세 2년에서 1년으로 바꾸고, 분양권 거주 의무 폐지라든지 취득세, 양도소득세 완화, 이 부분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이제 빠져 있는데, 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혜택 같은 경우도 부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돼야지 비아파트 공급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네. 이게 아마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됨으로써 비아파트 시장이 이때부터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는, 특히 전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좀 문제가 많죠. 그렇죠. 전세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에서 보증금 제도를 만든 것 자체가 전세 가격을 상한가를 잡은 거와 똑같아요. 근데 아마 그 부분이 완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는 우리가 전세 보증 제도를 예를 들어서 전부를 다 보증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보험하게 되면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 내가 1억의 보장을 받겠다면은 1억의 보장받는 만큼의 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내잖아요. 그럼 2억을 보장받겠다면 또 보험료를 좀 더 내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것도 보증보험이잖아요. 보증금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증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전세 5억에 사는데 나는 5억 다 받는 것보다 한 3억 정도만 보증받고 그래도 안전할 것 같아. 라고 하면 3억에 대해서 보증보험 가입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예 자체를 가입을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5억에 대해서 다 받지 못하는 커트라인을 통과하지 못하면 보증보험 자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전세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아예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살아나기가 어렵고 지금 현재 이 정부가 인위적인 정책에 의해서 만들고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올 줄 몰랐던 것뿐인 것 같아요. 이 미비점 같은 경우도 발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후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기술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보험이면 예. 보험의 취지에 맞게 일정 부분 내가 원하는 만큼의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야 전세 시장도 정상화되고 살아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자, 두 번째는 요겁니다. 계속 요즘 얘기 나오는 게 총선. 총선에 전초되된 강서구의 보궐선거 좀 있다. 이제 진행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 총선 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비아파트 가격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총선하면 국회의원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사실은 지금 현재 보면은 많은 어떤 도시계획이나 개발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게 시장 또는 지자체장인 구청장 이 정도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럼 국회의원이 예전처럼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가 어려운 시장이 돼 있잖아요. 상황 환경 자체가. 근데 이게 국회의원 선거가 시장에 영향을 그렇게 미친다는 건가요? 네. 자, 그래서 이 총선 같은 경우가 공약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공약이라고 하는 지역 현안의 방향을 잡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기존 개발들 있잖아. 이런 네네. 기존 개발들의 속도를 낸다든지 또는 신규 개발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새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적과 관계없이 시장이나 구청장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주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의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탄력을 내서 어떻게 그 결과가 선거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듯이. 아, 이게 총선이 지나고 나면 부동산 값이 뛰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서울은 이게 좀 심각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구마다 신통을 진행하는 지역이 한 두세 군데 이상이 되고요. 용산은 7군데가 되니까. 그다음에 모아타운까지 친다라고 하면은 거의 6-7군데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추진위를 만들어 사랑방처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서울에 25개 구니까 그게 한 구에 7개라고 한다면 7, 24, 170, 180개 정도 모임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국회 선거할 때 우리 권 대표님이 예를 들어서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선거 사랑방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참여해야죠. 가면 네.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제가 빠르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이 현재 지금 고도 제한 부분들 있죠. 도심도 그렇고 뭐 종로, 중구, 용산이라든지 이런 지역 고도 제한 때문에 지금 개발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 있는데 이 고도 제한 현황 같은 경우는 가서 국회의원들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를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할 거고 이게 서울시의 방향으로 또 맞아 떨어져요. 서울시도 고도 제한을 완화시켜 줄 건데 이게 한 번은 완화시켜 줄 수는 없잖아요. 차근차근 완화시켜 주는데 이게 어떤 계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해 1차로 완화시켜 줬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 총선에 또 2차로 완화시켜 줄 계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총선의 전초전이라고 하는 강서구 쪽 있잖아요. 네. 이 강서구 쪽의 이제 선거판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 여당 후보자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모아타운 추진이 가가지고 역시 가서 또 힘을 내게끔 말을 하고 왔고 또 강서구 쪽에 또 고도 제한 완화를 자기가 시켜주겠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그다음에 이 야당의 후보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들을 만나서 고도 제한 완화 내가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속도 내겠다. 이런 얘기를 갖다 했죠. 어쨌든 주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고도지구 완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빨리 하겠다 하고 모아타운 빠르겠다. 이게 똑같은 게 공통적인 부분들이 딱 거기에 맞아 떨어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그 대선 앞에 대선할 때 야당 후보, 여당 후보가 했던 얘기가 개발에서는 비슷한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됐든지 간에 결국 힘을 쓸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이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하필이면 그런 영향을 받는 주변의 부동산 물건은 아파트 시장은 지금 그런 영향을 상관없이 뛰고 있는 거고 비아파트 시장이 그런 영향을 받아서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고도지구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 모아타운, 전부 다 단독 다세대 빌라 노후 지역이 개발되는 거니까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게 비아파트네요. 자, 그러면 지금 두 가지 봤는데요.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인데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입니다. 서울시장의 행보. 네, 왜냐면 서울시장의 행보가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만 대선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다음 행보가 있죠. 네, 근데 우리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죠. 서울시장의 행보를 보게 되면 그때 그분이 대선에 들어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를 성공해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 첫 번째는 아니에요? 청계천. 아, 그렇죠. 그 두 번째는 뉴타운을 지정을 많이 해서 그때 엄청나게 붐이 일었었습니다. 뉴타운 붐이. 2007년 대통령이 네. 이명박 대통령이죠. 네네. 그래서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이번에 재건축하고 이 신통기획으로 힘을 한번 실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초제, 재건 초과이후 환수라고 하는 걸림돌에 딱 걸려버린 거죠. 국회 통과해야 되는데. 근데 국회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되지, 거야. 안 되지. 그러니까 갑갑하죠. 그러니까 이거 버렸어요. 네. 그리고 신통기획을 또
한번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 신통 계획은 모아타운보다 규모가 훨씬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큰 규모는 조합원이 많죠. 진행이 좀 네. 오래 걸리죠. 조합원이 많은데 하려고 했더니 주민들의 의견이 다 달라. 이게 진행이 빨리 될까 안 될까? 늦겠죠. 그러니까 이 주민들의 이해관계는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름처럼 신속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깝깝한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활을 거는 게 두 가지입니다. 아, 뭐죠? 첫 번째가 한강 르네상스입니다. 아, 이거는 뭐 예전에 자기가 네. 한번 했던 거기 때문에 네. 기반이 착 깔려 있고 머릿속에 다 들어 있는 그래서 얘기잖아요. 요 한강 르네상스 2.0을 하려고 이분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자, 이 중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게 바로 요겁니다. 이 노들섬. 이 노들섬을 어떻게든 빨리 착공해서 2027년도에 대선이잖아요. 그 전에 일부라도 성과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이거 노들섬 옛날에 뭐 오페라하우스 짓겠다 이랬다 무산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말에 기본 계획이 수립이 돼요. 그다음에 그 기본 계획에 따라서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을 하겠다. 굉장히 예전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 단계가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이게 소위 신속 통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이렇게 한강을 바라보게끔 기가 막히죠. 요거를 지금 노들섬을 일단 만들고 서울링 위치가 상암이라서 좀 아쉽긴 해요. 이런 부분들을 빨리 자기 임기 내에 좀 착공을 시키고, 특히 용산 국제업무지구 있죠. 이 국제업무지구 요 자체를 2025년도에 어떻게든 착공을 하려고. 근데 아직까지 얘가 확실하게 구체적인 세부 계획 정확하게 못 잡았어요. 그림을. 근데 이제 이 그림을 그래서 이번에 뉴욕을 간 겁니다. 아, 그 뉴욕을 가가지고 각각의 건물들 이슈가 되는 그 건물들을 다 보고서 거기서 좋은 장점들을 뽑아서 국제업무지구에 도입을 하려고 갈 때마다 인터뷰를 해요. 이게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 가고요. 싱가포르의 마리나베리 시티 가고 이번에는 뉴욕 맨하탄에 있는 허드슨 야드 가고. 그러니까 유명하고 세계적인 어떤 관광지로서 그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유명한 지역들을 가서 거기에 어떤 표본을 우리 서울 그것도 용산의 국제업무지에 다 녹여넣겠다. 야심찬 포부를 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빨리 서둘러서 시작을 하겠다라는 이미 계획을 발표를 해서 지금까지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제 무조건 2025년도에 내가 시작을 하겠다. 그래야 이제 본인의 어떤 치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운상가 있잖아요. 세운상가 쪽을 서두르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약간 강경 발언을 했어요. 안 되면 나 수용이라도 하겠다. 그래서 빨리 자기 임기 내에는 어떻게든 빨리 시작하겠다. 그 다음에 남산 고도제한 완화, 그래서 남산 주변 개발 이런 자기 치적이 될 만한 자리들을 좀 서둘러서 이제 할 가능성이 높은데 재밌는 거는 이런 자리들 주변이 비아파트 시장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같이 가져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 지금 최근에 세운상가 몇 지구 같은 경우는 분양을 시작했는데 거기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이런 거 지어서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푸르지오 같은 경우가. 그러면은 이 세운상가 2지구, 3지구, 4지구 이런 것들이 하나 두 개씩 신규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거기 대부분들이 보면은 여기는 상업지역이니까 세운상가 같은 경우는 뭐 상가라든지 단독주택, 상가 건물들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고도지구라든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노후주택가잖아요. 아파트와는 큰 게 없이 전부 다 비아파트네요. 그러니까 그 특히 뭐 중구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시장, 그렇죠. 이 그런 거고 남산 같은 경우는 뭐 모아타운 신통, 또 역세권 개발 주변, 특히 용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 이거는 한 번 해놓으면 100년 동안 오세훈 서울시장 이름이 붙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군 부대는 건들지 않잖아요, 공원.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반환이 돼야 되죠. 미군이 제대로 빨리 반환을 해야지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임기 내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손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이 자 비아파트 시장이 2024년도에는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요. 확실한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내가 손대야 될까? 어느 지역 위주로 해야 될까라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속에 다 답이 있습니다. 이런 답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분명히 움직이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초고가 자리들 있잖아요. 네. 이런 초고가 자리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여의도 한양 아파트 막 설계안들이 발표되는데 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초고가 이제 하이엔드를 넘어서 하이퍼엔드 지역들이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데 그 지어질 만한 곳들이 다 지어지고 나면 사실은 아파트가 또 하이퍼엔드 지역이 나올 수 있는 곳들은 자꾸 줄어들겠네요. 성수동도 그렇고 예전에 이런 지역들이 2급 지였거든요. 근데 이런 데가 이제는 뭐 확실한 초고가 지역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90억이 넘.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자, 이제는 이런 비아파트 지역들 중에서 초고가 들어설 자리들 아직 좀 남아 있어요.
근데 이런 자리들이 이제 없어지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다시는 이런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늦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여러분 선점할 수 있는 기회 방법, 매물 등을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이번 주 수요일에 저희 라이브 방송합니다. 본방송 네, 반복. 본방 사수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금토일에 세미나. 그렇죠. 이 세미나 때 네.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이런 자리 선점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기회들을 알려드리니까 이 세미나는 여러분들 필수입니다. 반드시 오셔가지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